오늘도 전성경 매니저님, 창의수학 놀이터 원장 한선영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마인드 스케치 10회째예요. 진짜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선영 강사님을 보내드려야 하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가지 마세요. 저도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네요. 아쉽기도 하지만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로 꾸준하게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강연을 들을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먼저 강연 듣기 전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며 마음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입니다. 일본 후지TV에서 니트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학생도 아닌데 무직이면서 취업훈련도 받지 않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 20대 남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이 남자는 일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일만 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니트족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한 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니트족은 1999년 영국 정보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말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15세에서 34세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한국은 청년 니트족 가운데 대졸자 비율이 42.5%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30대의 경우 니트가 증가한 원인은 20대의 니트가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 진입하는 영향이 컸습니다. 20대에 취업해 일하거나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실직하거나 구직 활동이 잘 풀리지 않자 니트로 내려앉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40대의 니트의 경우 새로 진입하는 니트에 더불어 30대의 니트였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니트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니트족 가운데 40대가 19만 5천 명이나 되고 그 증가율은 20대, 30대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30대의 니트족을 탈출하지 못하고 40대가 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 인구의 허리인 40대가 이 20만 명이나 되는 이 40대 인원들이 노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적은 돈을 받느니 놀면서 부모 잔소리를 듣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갈 곳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가족 부양의 부담감이 커서 실직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를 꺼린다고 합니다. 직종 전환에도 소극적이고 재취업문을 두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만 산다면 결국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니트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네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니트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고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인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의 세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다툼이 많고 또 오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기 멋대로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욕구를 따라갈수록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졌을 때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고 인지하고 2차적 사고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알고 하기 싫은 것도 해보려고 하죠. 2차적 사고요? 사고에도 1차, 2차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1차적 사고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나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오는 첫 번째 생각이기도 하죠. 그냥 우리가 딱 처음에 들어졌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1차적 사고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회적으로도 살펴보면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가족을 살해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정말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1차적 생각들이 더 커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럴수록 싸움은 더 커지면서 결국은 가정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1차적 사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이렇듯 1차적 사고에 머무른 사람들은 삶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정 불화로 인한 이혼, 또 자녀 갈등, 또 고부 갈등 같은 것들을 겪고 있거나 직장에 부적응하고 있거나 또는 아까 사사건건에서 언급되었던 니트족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네, 제 직장 동료 중에 직장에 불만을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직장 생활에 불만이 많고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퇴근 후에는 새벽까지 그렇게 온라인 게임을 한대요.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엄청 강하고 또 멋지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까지 게임을 하니까 또 아침에는 지각하고 일을 할 때도 너무 피곤하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일을 엉망으로 해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회사에 더 적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처럼 1차적 사고에 머무른 사람들은 범죄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각종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갈등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1차적 사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1차적 사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사사건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 이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취업문이 좋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조건과 맞지 않아서 자기 기준 이외의 것에는 생각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니트족, 캥거루족이 생기는 거죠. 40대만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직을 했음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꺼리고 직종 전환에도 소극적이죠.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예를 들면 실제 삶에서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대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사고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어서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외우고 간단한 계산 정도는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사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2차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네, 2차적 사고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즉흥적인 생각을 따르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절영지연을 아시나요? 네네. 그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사성어가 2차적 사고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이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이 투월초의 난을 평정한 뒤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고 또 총이라는 애첩으로 하여금 옆에서 시중을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주연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죠.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총이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이는 장왕에게 누군가 자신의 몸을 건드리는 자가 있어서 그 자의 각근을 잡아 뜯었으니 불을 켜면 그 자가 누군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장왕은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불을 켜고 그 자를 찾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장왕은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제지하고는 오히려 신하들에게 오늘은 과인과 함께 마시는 날이니 각근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신하들은 모두 각근을 끊어버리고 여흥을 다 한 뒤에 연회를 마쳤는데요. 3년 뒤 초나라가 진나라로 전쟁을 했는데 한 장수가 선봉에 나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분투한 적분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왕이 그 장수를 불러서 특별히 잘 대우해 준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토록 목숨을 아끼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장수는 3년 전에 연회 때 술에 취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나 왕이 범인을 색출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 준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저는 절영지연 처음 들어봤어요. 만약에 그때 장왕이 처음에 들어진 1차적 생각대로 그 장수를 찾아서 죽였더라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고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죠. 또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새로운 방향이나 길을 찾기 때문에 옳게 여겨지는 1차 사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데요. 보통은 2차적 사고를 하며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2차적 사고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훈련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처음 들어지는 생각이 그럼 이거 훔칠까? 이렇게 1차적으로 사고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이런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훔쳐서 들키면 경찰서를 가겠지? 그럼 범죄자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마음의 기준을 잡아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훔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참아보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교류인데요. 교류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눠보고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많이 읽고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진짜 꽤 많네요. 그럴게요. 5개예요. 메모를 좀 해둬야 되겠어요. 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2차적 사고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에 대해서 또 좋은 강연 들었어요. 1차적 사고인 즉각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사고를 했을 때 각종 사회 문제나 갈등,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적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이사하기 전 아파트가 13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임신을 했을 때였어요. 한날은 베란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서 어느 층에서 피는지 확인해 보려고 계속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베란다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데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날 저녁이었어요. 담배 냄새가 또 나서 아래층 베란다를 즉각 내려다보니까 담배 불씨가 보이더라고요. 찾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하고도 또 다음날 또 담배 냄새가 나길래 아래층이 이웃집이긴 하지만 가서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층간소음이나 담배 냄새 때문에 이웃들끼리 싸우는 사건도 많이 보고 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2차적 사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2차적 사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언니가 좋은 제안을 해주었어요. 어차피 계속해서 볼 사이고 또 이웃인데 싸우면 뭐가 좋겠냐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편지를 적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해 입은 건 난데 왜 내가 그래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지에는 또 이렇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예쁜 아기가 자라고 있으니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라고요. 와, 정말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그냥 찾아가서 화를 냈으면 그냥 싸움만 되고 문제는 해결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다른 방법을 쓰셨네요. 네, 그래서 편지를 적어서 장미와 함께 문고리에 달아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녁에 누가 노크를 해서 나가보니까 아래층 아저씨 부부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아저씨는 몸이 불편하신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아주머니와 연신 고개를 숙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 사촌 조카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래층과 더 가까워져서 나중에 아기를 낳고서도 아기가 많이 뛰어다니고 했는데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부도 묻고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와,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괜히 뭉클해졌어요.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임신했을 때 저희는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자꾸 나오셔가지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이렇게 째려보기만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참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저도 해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이렇게 아파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아들과 엄마가 밥을 먹다가 엄마의 잔소리에 화가 난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잖아요. 네. 네, 이러한 사건들도 이렇게 마인드를 배워서 2차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차적 사고가 아닌 2차적 사고를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나 범죄 같은 문제들이 하루빨리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최근에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실 뻔했어요. 진짜요? 네네. 제 이름으로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러 왔는데 신분증 두고 왔으니까 엄마 걸로 인증해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문자 많이들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많은데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서 개인 정보를 받아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온 카톡이니까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카드 번호도 이렇게 쳐서 보내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잖아요. 네네. 네,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은이가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리를 맡길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친구들이랑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엄마 전화를 받고 들어보니까 지금 핸드폰 뭐 고장나서 수리 맡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친구네 집인데 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네, 놀라가지고 엄마 그거 나 아니야. 그거 바로 신고해 했거든요. 진짜 네. 아슬아슬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1차적으로 주은이가 보내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보내줘야지 하고 보내줬으면 그날 저희 엄마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행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수리를 맡기는 건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니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께서 1차적 사고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2차적 사고를 하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할 때 처음에 딱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사야겠다 하는 1차적 사고를 따라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막상 사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데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를 배운 후로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사지 않고 나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즉흥적으로 그냥 사는 건지 내가 이것을 샀을 때 그 값이 나의 생활비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2차적 사고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하니까 불필요한 지출들을 이렇게 막게 되고 생활이 훨씬 여유가 생겨서 좋더라고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2차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마인드 많이 배워갑니다. 1차적 사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차적, 3차적으로 계속해서 사고를 해 나가면 즉흥적으로 불안하게 사는 삶에서 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네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